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지요. 그래서 효와 관련된 재미있고 감동적인 옛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효도 바위를 시작으로 1시간 동안 옛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효도 바위. 갑자기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요란한 닭 울음소리가 났어요.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나는 그 소리는 조용하던 마을을 시끄럽게 만들었지요. 닭 울음소리에 마을의 개들도 덩달아 짖기 시작했거든요. 이놈의 닭아, 거기 꼼짝 마라. 가쁜 숨을 헐떡이던 김선달이 담 옆에 서 있는 뽕나무를 쳐다보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닭이 어디 말을 알아듣기나 하겠어요? 오동통 살이 오른 닭은 금방이라도 다른 곳으로 날아갈 것처럼 날개를 회회 내저었지요. 아니, 김선다님 댁에 무슨 일이래? 이야기 못 들었나?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닭을 잡는 걸세. 길을 가던 마을 사람들이 김선달의 모습을 보고 쑥kun거렸어요. 하인들도 있는데 왜 직접 닭을 잡는지 몰라? 직접 잡아드려야 어머니 몸에 더 좋다고 저러는 거 아닌가? 그나저나 나무 위로 올라간 닭을 어떻게 잡는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 어쩔 줄 몰라 하는 김선달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빙그레 웃었지요. 마침 빨래터에서 돌아오던 아낙네들도 김선달이 아등바등 닭을 쫓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번 효자 대회에서는 과연 누가 뽑힐까요? 그야 김선다님이 떼어놓은 당상이지.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거짓인 모양이에요. 김선다님을 보면 말이에요. 김선달네 집 앞을 지나던 아낙네들이 이번에는 바운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바운의 집은 담이 군데군데 무너져 있고 초가지붕은 사글대로 사가 검은 빛이 돌고 있었지요.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아휴, 어머님, 제발 바우 좀 내려놓으세요. 바우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내가 그 손자도 못 얻어줄 만큼 늙은 줄 아느냐? 절구통만큼 무거운 아이를 귀엽다고 자꾸 이렇게 업어주시다가 다치기라도 하시면. 바우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채 잊지 못했어요. 그래, 바우가 절구통만큼 무겁지. 하지만 절구통이라면 못 업어도 손자니까 업어주는데 왜 그리 말이 많으냐.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바우 엄마가 언제부터 저렇게 시어머니께 말대꾸를 했대? 이상하네요. 시어머니께 그렇게 잘하던 바우 엄마가 오늘은 웬일이지요? 그러게 말이야. 가난해도 시어머니한테는 끔찍하게 효성스러웠는데. 아낙네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며칠 후 마을 앞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해마다 열리는 효자 대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꽹가리와 태평소 소리가 마을을 휘감아 돌며 흥겹게 울려 퍼졌지요. 사람들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모여들었어요. 올해의 효자는 누가 될까?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당연히 김선다님 아니겠소? 글쎄, 바우 엄마도 만만치 않을걸? 무슨 소리야. 올해의 효자는 보나마나 떡거머리 박총각이야.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점 찍은 사람이 올해의 효자가 될 거라며 한마디씩 했어요. 지금부터 올해의 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수염이 허옇게 난 마을의 최고 어른이 나와 효자 대회의 시작을 알렸어요. 사람들은 모두들 기대에 가득 찬 모습이었지요. 올해도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이 효도 바위에 손바닥 자국을 내는 사람을 우리 마을 최고의 효자로 뽑겠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은 느티나무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바위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손을 대면 손바닥 자국이 찍히는 신비한 바위였거든요.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떡거머리 박총각이었어요. 산에서 나무를 해 장에다 내다 팔아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는 총각이었지요. 숨을 가다듬고 팔을 걷어붙인 박총각은 살며시 바위에 손을 갖다 대었어요. 그런데 바위에는 아무 자국도 나지 않는 거예요. 박총각은 땀을 훔치며 바위에 몇 번도 손을 대어보았지만 바위는 그대로였어요. 머쓱해진 박총각은 머리를 긁적긁적하며 자리로 돌아갔지요. 박총각의 뒤를 이어 몇 사람이 더 나와서 바위에 손을 대어 보았지만 바위에는 아무 자국도 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김선달의 차례가 되었어요. 김선달은 천천히 바위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대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바위를 바라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김선달이 바위에서 손을 떼자 바위에는 뚜렷하게 손바닥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올해의 효자가 나왔다. 사람들은 모두들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김선달도 배시시 웃으며 기뻐했지요. 마지막으로 바우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나왔어요. 저는 효도한 것이 없어서. 바우 엄마는 사람들이 계속 나가보라고 떠밀어서 나오게 됐거든요. 바우 엄마는 바위에 다가가 마지못한 듯이 손을 댔다 뗐어요. 그런데 바위에는 정말 아무 자국도 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바우 엄마는 바위에서 물러나며 말했지요. 죄송합니다. 효도도 제대로 못한 제가 효도 바위에 손바닥 자국을 내겠다고 한 것이 잘못이었나 봅니다. 바우 엄마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지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불효를 했는지 한번 말해보시오. 내가 보기에는 바우 엄마만한 며느리도 없는데.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우 엄마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이내 울먹울먹하며 입을 열었지요. 저는 어머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얼마 전에 어머님이 바울을 업고 계신 것 때문에 어머님께 큰 소리를 낸 적이 있거든요. 왜 큰 소리를 냈소? 마을의 최고 어른이 물었어요. 바우 엄마는 얼굴을 깊이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무거운 바울을 업다가 혹시라도 허리라도 다치실까 걱정이 돼서 그랬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어머님은 손자를 업어주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셨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어머님의 몸만 걱정했을 뿐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몸보다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인데.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도 불효라면 불효지. 그렇지만 이제 다 털어놓았으니 다시 한번 바위에 손을 대어보게. 마을의 최고 어른이 바우 엄마에게 말했어요.
바우 엄마는 마지못해 다시 돌아서서 바위에 손을 대어 보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놀랍게도 바위에 깊숙이 손바닥 자국이 찍히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저 손바닥 자국 좀 봐. 이제야 바우 엄마의 효성을 하늘이 알아주나 보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한마디씩 했지요. 자, 오늘 우리 마을에 효자가 2명이나 나왔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이 드디어 올해의 효자를 뽑기 위해 입을 열었지요. 김선달은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온갖 좋은 음식을 해다 드렸고, 파우 엄마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김선달과 바우 엄마 둘 다 훌륭한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침을 꼴딱꼴딱 삼키며 듣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친부모에게 하는 효도보다 시집을 와서 시부모에게 하는 효도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잘못을 알고 마음으로 효도를 하겠다는 바우 엄마의 생각을 높이사 최고의 효자로 바우 엄마를 뽑겠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의 효도도 아주 훌륭했으니 2번째 효자로 뽑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결과에 만족한 듯 마냥 즐거워했어요. 올해는 우리 마을에 효자가 2명이나 나왔네 그려. 우리 마을은 이제 효자 마을일세. 우리 마을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 마을이지. 효도 바위가 있는 이 마을은 이후에도 효자가 많이 나와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대요. 힘센 정강동이와 누나. 옛날에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소를 많이 잡아먹으면 힘센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주머니는 힘센 아이를 낳으려고 소를 잡아먹었지요. 1마리 잡아먹고 2마리 잡아먹고 3마리 잡아먹고 자꾸자꾸 잡아먹다가 10마리나 잡아먹었지요. 그러고 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딸이더래요. 에고, 여자아이가 힘이 세면 뭐하나. 조금만 잡아먹을 걸 너무 잡아먹었네. 얼마 뒤 아주머니는 또 아이를 가졌어요. 아주머니는 이번에도 힘센 아이를 낳으려고 소를 잡아먹었어요. 1마리 잡아먹고 2마리 잡아먹고 3마리 잡아먹고 자꾸자꾸 잡아먹다가 9마리를 잡아먹었어요. 막 10마리째 잡아먹으려는데 아무래도 또 딸을 낳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 잡아먹었죠. 그러고 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번엔 아들이더래요. 에고, 아이고 사내 아이는 힘이 세야 하는데 더 잡아먹을 걸 괜히 9마리만 잡아먹었네. 아주머니는 사내 아이 이름을 전강동이라고 지어주었어요. 전강동이는 어릴 때부터 힘이 무척 셌어요. 그래 자기 힘만 믿고 걸핏하면 싸움에 힘자랑이에요. 동네 아이들은 아무도 전강동이를 이길 수 없었지요. 전강동이는 으스대며 큰 소리 쳤어요. 세상에 나를 이길 놈이 어디 있어? 전강동이는 자라면서 점점 더 힘이 세졌어요. 이제는 동네 어른들도 전강동이를 이길 수 없었지요. 전강동이는 으스대며 큰 소리 쳤어요. 세상에 나를 이길 놈이 어디 있어? 그러는 사이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정강동이는 누나랑 단 둘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정강동이는 계속 싸움만 하고 다녔지요. 누나는 자나깨나 정강동이가 걱정이에요. 돌봐줄 부모님도 안 계신데 밤낮 싸움만 하고 다니니 어쩌면 좋지? 그러다가 단오날이 되어 큰 씨름판이 벌어졌어요. 이 마을 저 마을에서 힘센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정강동이도 씨름판에 나갔어요. 으라차차! 정강동이는 몸집이 2배나 되는 사람을 단숨에 거꾸러뜨렸어요. 으라차차! 정강동이는 몸집이 3배나 되는 사람도 단숨에 매다 꽂았어요. 으라차차! 정강동이는 몸집이 4배나 되는 사람도 단숨에 집어 던졌어요. 정강동이는 으스대며 큰 소리 쳤어요. 누구든 나와서 덤벼보시지. 세상에 나를 이길 놈이 어디 있어? 정강동이는 씨름판에서 1등을 했어요. 정강동이가 힘이 세다는 소문을 듣고 곳곳에서 힘센 사람들이 정강동이네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정강동이 나와라. 힘 한번 겨뤄보자. 누나가 보니까 자칫하다간 정강동이가 크게 다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댔어요. 내 동생은 지금 외갓집에 가고 없으니 사흘 뒤에나 오세요. 누나가 사람들을 돌려보낸 걸 알고 정강동이가 투덜거렸어요. 아유, 얼마든지 이길 자신이 있는데 왜 돌려보냈어? 힘센 사람들하고 힘겨루기를 하다가는 너도 크게 다칠 거야. 세상에 나를 이길 놈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럼 나랑 씨름 한번 해볼까? 정강동이는 기가 막혀 웃음도 안 나왔지요. 누나가 날 이기겠다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둘은 씨름을 시작했어요. 정강동이가 끙 하고 힘을 줬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누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끙, 끙. 아무리 힘을 써봐도 도무지 넘길 수가 없었어요. 으라차! 그런데 누나가 힘 한 번 주니까 정강동이는 그만 홀딱 넘어가고 말았어요. 거봐, 자기 힘만 믿고 힘자랑을 하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자, 이제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다. 알았어, 누나. 누나는 큼지막한 바윗돌을 대문간에 매달아 놓았어요. 사흘이 지나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자 누나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 동생은 지금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대문간에 웬 바윗돌이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 저게 무슨 바윗돌이냐고 물어보았지요. 내 동생이 힘을 기르는 바윗돌이에요. 오다 가다 한 번씩 머리로 쿵 들이받는데 처음엔 아주 커다랗던 게 글쎄 저렇게 작아졌어요.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나섰어요. 나도 한번 받아봐야지. 그 사람은 바윗돌을 쿵 들이받더니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나섰어요. 내가 한번 받아봐야지. 그 사람도 바윗돌을 쿵 들이받더니 뒤로 나자빠졌어요. 우리도 한번 받아봅시다. 나머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바윗돌을 들이받았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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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사람들은 줄줄이 뒤로 나자빠졌어요.
아이고, 정강동이는 도저히 못 이기겠어. 사람들은 허둥지둥 도망쳐 버렸지요. 그 뒤로 정강동이는 힘 자랑을 하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고 누나랑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소금장수 아들. 옛날,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만큼 옛날이냐 하면 양반이니 상민이니 하는 신분이 있었던 시절이지요. 그때는 양반 집에서 태어나면 천하에 둘도 없는 어리보기도 양반이 되고, 상민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제 아무리 날고 뛰는 재주를 가졌대도 상민으로 살아야 했어요. 어쩌다가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있기도 했다지만 그것은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만큼이나 드문 일이었지요. 그러한 시절 어느 마을에 소금장수가 살았답니다. 소금장수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소금을 팔았어요. 소금 사려, 보슬보슬 하얀 소금, 금쪽같이 귀한 소금이요. 이렇게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 외치며 걷다 보면 옷에서 찝찝한 소금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하지만 소금 장수는 힘든 줄도 몰랐답니다. 아주 똘똘한 아들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소금 장수의 아들을 신동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나요? 게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씨도 둘째가라면 서러웠지요. 돈이 없어 서당에 못 보내줘도 슬금슬금 몰래 글을 익히고, 책 한 권 못 사줘도 남의 책을 빌려 베껴서 공부를 했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칭찬 뒤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지요. 한참 칭찬을 하다가도 그놈의 신분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혀를 끌끌 차며 한숨을 내쉬었거든요. 아이고, 놈 참 신통방통하단 말이야. 누가 아니래요. 뼈대 있는 양반집에서 태어났으면 그게 될 녀석인데. 신동이 아버지를 잘못 만나 소금더미에서 썩는구먼. 사람들은 소금장수 아들이 제 아무리 뛰어나봤자 큰 인물이 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안타깝기로는 아버지인 소금장수가 더했지요. 이렇게 영특한 아이가 과거를 볼 수 없다니. 소금장수인 내 처지가 정말 한심하구나. 소금장수는 새근새근 잠든 아들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금장수는 대단한 결심을 했는지 꼭두 새벽부터 아들을 흔들어 깨웠지요. 그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거라. 그리고 네 신분을 감추고 과거를 보아라. 소금장수 아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곧장 집을 떠났어요. 과거를 보려면 한양으로 가야겠지? 일단 한양으로 가보자. 소금장수 아들은 부랴부랴 발걸음을 옮겼어요. 발바닥이 화끈거려 불이 날 지경으로 며칠 동안이나 쉬지 않고 걸었지요. 이야, 여기가 말로만 듣던 한양이구나.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소금장수 아들은 자기가 한양에 있다는 게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어요. 입을 해에 벌리고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두리번 거리를 구경했지요. 그러다가 문득 한양에 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이 생각났어요. 눈 감으면 코를 베어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금 장수 아들은 여기저기 살펴보며 자신의 코를 몇 번이나 만지작거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발 아래서 무언가 밟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안 그래도 집신이 낡아서 발이 아파 죽겠는데. 소금 장수 아들은 웅얼웅얼하며 얼른 한쪽 발을 들었지요. 아니, 이것은? 소금 장수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바로 호패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소금 장수 아들은 남들이 볼까봐 얼른 호패를 주워 앞만 보고 냅다 달렸어요. 목이 따끔거릴 정도로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혹시라도 호패를 떨어뜨린 주인을 만날까봐 겁이 났거든요. 소금 장수 아들은 어느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에 멈춰 섰어요. 이 정도면 못 쫓아오겠지? 그러고는 숨을 고른 뒤에 찬찬히 호패를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소금 장수 아들이 건둥건둥 뛰지 뭐예요. 야호! 이제 과거를 볼 수 있다! 과거를 볼 수 있다고! 그 호패는 바로 양반의 호패였거든요. 내가 이렇게 꿈을 대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정신이 버뜩 든 소금 장수 아들은 궁궐로 후다닥 후다닥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과거를 보았지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야 떡하니 합격을 했지요. 그런데 경사가 여기서 그쳤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경사가 소금 장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글쎄 정승의 눈에 쏙 들어서 정승사위가 될 판이었거든요. 하지만 소금 장수 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어찌 운이 좋아 과거를 보고 합격까지 했지만 부모님 없이 혼례를 올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를 어쩐다. 소금 장수 아들은 몇 날 며칠을 고민에 빠졌어요. 양볼이 홀쭉해질 정도로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겠어. 소금 장수 아들은 혼례 식대 입을 옷가지와 말 한 피를 구해서 몰래 자신의 집으로 보내었지요. 아이고, 혼례식을 보려면 빨리 서둘러야겠네. 여보 마누라, 얼른 개떡 좀 만들어주구려. 소금 장수는 아들이 보내준 옷을 차려 입으며 말했어요. 정승사위가 될 판인데 그깟 개떡을 먹겠소?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아들이 개떡이라면 자다가도 눈을 번쩍 뜨지 않았소. 이렇게 해서 소금 장수는 개떡 감지를 짊어진 채 한양으로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생각을 좀 해봐요. 도포 차림에 떡 감지를 지고 말을 탔으니 정말 볼만했겠지요. 아무튼 소금 장수는 그렇게 하고 정승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정승이 그 꼴을 보니 기가 딱 막히거든요.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소금 장수가 떡 함지를 풀어놓으며 하는 말이었죠. 얘야, 내가 개떡을 좀 쪄왔다. 어서 와서 먹어보려무나. 아가, 너도 한번 먹어보렴. 우리 애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먹는 그 개떡이란다. 정승은 화가 치밀어 올라 어험 하고 큰 기침을 해대었어요. 바로 그때 눈치 없는 소금 장수가 집안을 휘 돌아보다가 잔뜩 쌓여있는 뗄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아이고, 뗄나무 한번 큼지막하구나. 그래, 처음 아는 나무를 너희 장인어른께서 하셨다니? 참 부지런도 하시지. 그 말을 들은 정승은 그만 소금 장수의 신분을 모두 알아버렸지요. 정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호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저 사기꾼 부자를 냉큼 내쫓아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인들이 달려와서는 소금 장수와 아들을 대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서방님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정승딸은 다음날 날이 새기가 무섭게 부엌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무슨 꿍꿍이 속인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오늘부터 음식을 할 때 절대로 소금을 넣지 마라. 알겠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하인들은 그저 정승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아침상을 받은 정승은 대번에 숟가락을 놓으며 소리쳤지요. 아니, 나보고 이것을 먹으라는 것이냐? 어찌 국이며 반찬이며 하나같이 간이 맞지 않느냐? 정승은 당장의 하인들을 부르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요. 바로 그때 정승딸이 말했어요. 아버지, 실은 제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서방님의 근본이 소금 장수라고 내쫓으시기에 아버지께서 소금도 싫어하시는 줄 알고. 딸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같이 나란 일을 보시는 분께서 소금 장수를 천대하시면 누가 소금 장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소금 장수가 있어 백성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소금 장수야말로 백성을 위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소금 장수가 진정 양반이나 다름없습니다. 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정승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곧 소금 장수 아들을 불러들였지요. 물론 혼례식도 다시 잘 치러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소금 장수는 영리한 아들을 둔 덕분에 으리으리한 집에서 한평생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금아왕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 민족이 드넓은 북쪽 벌판에서 살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동부여라는 나라에 헤브루 왕이 있었어요. 헤브루 왕은 백성을 아주 잘 다스리는 어진 임금이었지요. 하지만 헤브루 왕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늙도록 대를 이을 아들을 얻지 못했거든요. 이를 어쩌나. 아들이 없으니 내가 죽으면 누가 백성을 다스릴꼬. 헤브루 왕은 높은 산에 올라가 하늘에 빌었어요. 하늘이시여, 제 대를 이을 아들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헤브루 왕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에 올라가 하늘에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헤브루 왕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흰 수염 노인이 나타나 말했어요. 너는 내일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헤브루 왕은 깜짝 놀라 잠이 깼어요. 그러고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다음날 헤브루 왕이 말을 타고 신하들과 함께 산을 올라갈 때였어요. 갑자기 말이 커다란 바위 앞에서 멈추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눈물까지 뚝뚝 흘렸지요. 그것 참 세상에 별일도 다 있네. 헤브루 왕과 신하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바로 그때 헤브루 왕은 간밤에 꾼 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했지요. 저 커다란 바위를 들어보거라.
신하들은 재빨리 바위를 들어 올렸어요. 신하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전하, 바위 밑에 아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아이가 있다고? 헤브로 왕이 서둘러 달려갔어요. 헤브로 왕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꺼내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빛 개구리를 닮은 아이였지요. 이 아이는 하늘에서 보내주신 내 아들이다. 헤브로 왕이 기뻐 소리쳤어요. 헤브로 왕은 곧장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었지요. 특별한 아들을 보내준 데에 대한 감사 인사였어요. 헤브로 왕은 아이의 이름을 금빛 개구리라는 뜻으로 금화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헤브로 왕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오늘은 하늘에서 금화 왕자를 보내주신 아주 기쁜 날이다. 헤브로 왕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성들도 모두 기뻐했지요. 금화 왕자는 헤브로 왕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활쏘기와 말타기도 열심히 했지요. 오래지 않아 헤브로 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헤브로 왕의 뒤를 이어 금화 왕자가 왕이 되었지요. 금화 왕은 아버지처럼 백성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임금이 되었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어느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어요. 아내는 하루 종일 아등바등 일하는데 게으름뱅이는 빈둥빈둥 먹고 놀기만 했지요. 아내가 속이 터져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가서 소 먹일 꼴이라도 좀 배워와요.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온 게으름뱅이가 어기적 길을 가는데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보았어요. 참 좋겠네. 소 팔자가 상팔자구먼. 게으름뱅이는 부러운 듯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소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여보게 젊은이, 소가 되고 싶은가? 게으름뱅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노인은 게으름뱅이를 산속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어요. 마음에 드는 탈을 골라 쓰게나. 게으름뱅이는 소탈을 홀랑 뒤집어 썼어요. 그러자 탈이 얼굴에 찰싹 달라붙더니 머리에 소뿔이 불뚝불뚝, 온몸에 소털이 수북수북, 궁둥이에 꼬리가 쑥,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음메음메. 게으름뱅이는 순식간에 소가 되고 말았어요. 노인은 태연하게 고삐를 잡더니 장터로 갔어요. 소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입을 쩍쩍 벌려보기도 하고 등짝을 철썩철썩 두들겨보기도 했어요. 아야, 나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야.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음메음메 뿐이었지요. 해질 무렵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한 농부에게 팔렸어요. 노인은 농부에게 당부했어요. 소에게 절대 물을 먹이지 마시오. 물을 먹이면 큰일이 난다오. 농부의 집에 끌려온 소는 쉴 새 없이 일만 했어요. 아이고 힘들어. 나는 소가 아니오. 소가 된 게으름뱅이가 소리쳤지만 들리는 것은 음메음메 소리뿐이었죠.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컴컴한 밤이 되어서야 외양간에 들어가 쉴 수 있었어요. 팔다리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프고 콧대를 깬 코도 얼얼했어요. 나는 소가 아니라고. 하지만 입에서는 음매음매 소리만 나왔어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매일매일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농부가 소리쳤어요. 이놈의 소가 왜 이리 게으른 거야? 어여 일어나거라. 하지만 게으름뱅이는 몸이 아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나는 소가 아니오. 하지만 입에서는 음매음매 소리뿐이었지요. 농부는 소의 배를 툭툭 치며 밭으로 끌고 갔어요. 마침 무밭을 지날 때였어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문득 노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물을 먹고 큰일이 생겨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소는 있는 힘껏 무밭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물을 뽑아 우적우적 먹어댔지요. 그러자 궁둥이에 난 소꼬리가 쏙 빠지고 온몸에 난 소털이 싹 사라지고 머리에 난 소뿔이 스르르 사라지더니 얼굴에 쓴 소탈이 툭 떨어져 대구르르 굴러갔어요. 비로소 사람이 된 게으름뱅이가 농부에게 소리쳤어요. 나는 소가 아니란 말이오. 귀신이다. 아니 소가 사람이 됐다. 농부는 기겁하여 도망쳤어요. 게으름뱅이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을 반갑게 맞았지요. 그날 이후 게으름뱅이는 부지런히 일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참, 이젠 게으름뱅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진의 처녀. 옛날에 산에서 약초를 캐서 먹고 사는 가난한 총각이 있었어요. 하루는 깊은 산 속에서 약초를 캐고 있는데 어느새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사방이 어두워져서야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총각이 정신을 차려보니 웬 처녀가 앉아 있어요. 총각이 놀라 처녀에게 물어보았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낭떠러지 밑에 떨어져 있는 걸 내가 구해왔어요. 다친 곳이 많으니 며칠 우리 집에 머물다 몸이 나은 후에 돌아가세요. 처녀는 총각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 총각이 잠깐 바람을 쐬러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노인이 나타나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돌봐주고 있는 처녀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처녀는 사람이 아니고 지네다. 네가 그 처녀를 죽이지 않으면 곧 잡아먹힐 게야. 총각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지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살 수 있다. 담뱃잎을 줄 테니 담배를 피워 그 연기를 처녀에게 내뿜어라. 그러면 처녀가 죽을 것이다.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총각은 자기 목숨을 구해준 처녀가 지네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처녀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사람이에요. 그래, 그날 밤은 그냥 보냈어요. 다음 날도 밖에 나가 앉아 있는데 노인이 또 나타났어요.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은 게야?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곧 지네에게 잡아먹힐 거다. 정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한밤중에 몰래 처녀의 방을 들여다보아라.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이윽고 한밤중이 되었어요. 총각은 노인의 말대로 몰래 처녀의 방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런데 정말 처녀는 없고 한방 가득 큰 지네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총각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처녀가 나왔어요. 내 방을 들여다보았나요? 그렇소. 그러자 처녀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 낮에 누구를 만나지 않았나요? 총각이 어떤 노인을 만났다고 하자 처녀가 말했어요. 그 노인은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늘나라에서 제일 용감한 남장군, 여장군이었지요. 날마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싸우다가 구렁이와 지네가 되어 인간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동안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자 남장군은 나를 못 올라가게 하려고 당신을 시켜 나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내일 아침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마 남장군이 나타나 싸움을 걸어올 거예요. 그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총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떻게 도우면 됩니까?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저놈 구렁이 보아라 하고 소리를 질러주세요. 그거야 못하겠습니까? 총각이 대답했어요. 다음날 아침 처녀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왔어요. 여장군, 먼저 하늘로 올라가게 그냥 놔둘 것 같으냐? 검은 구름 사이로 큰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내었어요. 그러자 처녀가 제주를 3번 넘더니 큰 지네가 되었어요. 지네와 구렁이는 싸우기 시작했지요. 서로 물어뜯고 뒤엉킬 때마다 천둥 소리가 나고 하늘이 어두웠다 밝았다 했어요. 총각은 너무 무서워서 그만 까무라치고 말았어요. 지네와 구렁이는 싸우다 지쳐 헤어졌어요.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처녀는 총각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다음번엔 꼭 소리를 질러주세요. 총각은 그러겠다고 했지요. 다음날 아침 처녀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자 구렁이가 또 나타났어요. 지네와 구렁이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지요. 사방에서 불이 번쩍거리고 바람이 휙휙 일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큰 소리가 났어요. 총각은 그만 기가 질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지네와 구렁이는 이날도 싸우다 지쳐 헤어졌지요. 구렁이가 돌아간 후 처녀가 총각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많이 지쳤어요. 당신이 소리를 질러주지 않으면 구렁이에게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다음번엔 꼭 소리를 질러주셔야 해요. 총각은 그렇게 하겠다고 단단히 약속을 했죠. 다음날 아침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한참 싸우다가 갑자기 구렁이가 구름을 뚫고 하늘로 치솟으면서 지네를 공격했어요. 지네는 너무 지쳐 제대로 힘도 못 쓰고 계속 밀려났지요. 그때 총각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어요. 저놈 구렁이 보아라! 구렁이가
깜짝 놀라 싸우다 말고 총각을 노려봤어요. 그 틈에 지네는 구렁이의 목을 콱 물어 죽였지요. 마침내 싸움이 끝이 났어요. 지네는 아름다운 갑옷을 입은 여장군이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무사히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나를 도와주었으니 보답을 하고 싶어요. 여장군은 커다란 금덩이를 하나 총각 앞에 놓아두고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총각도 금덩이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아들이 된 들쥐. 옛날 옛적에 절에서 꼼짝 않고 글 공부만 하던 젊은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젊은이는 멀리서 대문만 봐도 가슴이 뛰었어요. 3년 만에 보는 집이었거든요. 어머니! 하고 멀리서부터 불러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젊은이는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대요. 드디어 대문 앞에 도착했지요. 다행히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어요. 대문을 밀치고 들어설 때에는 가슴이 벌렁거렸지요. 막 대문에 들어서며 고개를 드는 순간 젊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기와 똑같이 생긴 젊은이가 마당에서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웬일이지? 넌 누구냐? 절에서 온 젊은이가 물었지요. 나 이 집 아들이다. 그러는 넌 누구냐? 집에 있던 젊은이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내가 이 집 아들이야. 절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이 말에 집에 있던 젊은이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3년 공부를 마치고 난 이래전에 돌아왔다. 어디서 굴러먹던 녀석인지 몰라도 썩 꺼져라. 둘이서 옥신각신 하는 소리에 집안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어머머머! 큰 방에서 나온 어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런! 담뱃대를 내민 아버지는 어찌나 놀랐는지 그 팔을 도로 걷어들이질 못했지요. 에고머니, 에고머니! 작은 방에서 나온 누나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뭐? 아랫방에 있던 머슴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깨갱깽깽. 강아지도 놀라 꼬리를 감추며 슬슬 피했어요. 글쎄, 쌍둥이도 그런 쌍둥이가 어디 있겠어요. 두 젊은이는 서로 삿대질을 하며 싸웠어요. 내가 없는 틈에 와서 우리 부모님을 속이다니 너 어디서 온 귀신이냐? 내가 틀림없는 이 집 아들인데 뻔뻔스럽군. 무얼 노리고 온 것이냐?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알 수 없어 집안 사람들은 멍하니 둘을 바라만 보는 거예요.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는 답답했지요. 믿었던 가족들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다니까요. 3년 전에 절로 떠났던 아들이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집에 있던 젊은이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속지 마세요. 제가 왔을 적에 반갑다고 손도 잡고 뺨도 만져보셨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기욤말로 속삭였어요. 아무래도 구별을 못하겠는데 둘 다 아들로 삼을까? 그러자 어머니가
고개를 세게 저었지요. 안 돼요. 둘 가운데 한 놈은 분명 가짜예요. 가짜는 우리 집을 망하게 할지도 몰라요. 꼭 가려내야 해요. 참 그렇군. 헌데 어떻게 진짜 아들을 찾지?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내 아들은 오른쪽 팔뚝에 검은 사마귀가 있는데 어디 보자. 그러자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가 소매를 걷고 맨 팔뚝을 내보였지요. 집에 먼저 와 있던 젊은이도 이에 질세라 소매를 걷고 맨 팔뚝을 내밀었지요. 저런, 둘 다 똑같은 자리에 사마귀가 있었어요. 모양도 크기도 똑같지 뭐예요. 집에 먼저 와 있던 젊은이가 말했어요. 진짜 이 집 아들이면 이 집 형편을 잘 알 거예요. 집안에 물건이 놓인 곳을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도 그럴듯한 꾀였지요. 할머니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다듬이 똘이 어디에 있지? 절에서 막 돌아온 젊은이는 알 수가 없었지요. 집에 먼저 와 있던 젊은이는 빙그레 웃었어요. 헛간에 있지요. 그 말에 온 가족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답니다.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봐 달라고 사정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할아버지께서 아끼시던 벼루가 어디에 있느냐? 이번에는 아버지가 물었어요.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는 또 머뭇거렸고 그 사이에 먼저 와 있던 젊은이가 벽장 안에 있는 벼루를 찾아가지고 나왔어요. 가족들은 진짜 아들을 찾았다고 좋아했지요. 야, 이놈, 당장 맞아 죽기 전에 얼른 썩 나가. 먼저 와 있던 젊은이가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를 냅다 걷어찼어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어디서 거짓말을 해? 가족들도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지요. 어머니는 소금까지 뿌렸어요. 머슴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바람에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는 결국 내쫓기고 말았답니다. 집에서 쫓겨난 젊은이는 정말 황당했어요. 분하고 슬프고 억울했지요. 젊은이는 어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공부하던 절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스님이 젊은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만 혀를 끌끌 찼어요. 그러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짜에게 몰려서 집에서 쫓겨났구먼. 젊은이는 깜짝 놀라서 물었지요. 스님께서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자네 얼굴에 다 씌여 있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스님은 갑자기 엉뚱한 걸 물어요. 자네 혹시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서 아무데나 버린 일이 없나? 젊은이는 맑은 개울물에 풍덩 뛰어들어 목욕하던 일이 떠올랐어요. 공부가 잘 안 되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곤 했지요. 그리고 목욕을 하면서 길어진 손톱, 발톱을 깎아서 물에 띄어 내려보내기도 했대요. 개울 아래쪽에 아주 오래 묵은 들쥐 한 마리가 살았네. 이 들쥐는 물에서 떠내려오는 손톱, 발톱을 아주 맛있게 다 받아 먹다 보니 사람의 전기를 받게 되었지. 그래서 자네의 모습으로 둔갑할 수 있었던 거라네. 아, 그랬군요.
젊은이는 그제야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젊은이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스님을 보았지요. 걱정 말게.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네. 고맙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쥐가 가장 겁내는 게 고양이 아닌가. 저 고양이를 가져가서 가짜 앞에 내려놓게. 스님은 절 부엌 앞에서 졸고 있는 고양이를 가리켰지요. 젊은이가 끼니 때마다 밥을 한 숟가락씩 남겨주었던 고양이였어요. 젊은이는 그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달려갔지요. 아니, 저 미친 녀석이 또 왔네. 온 가족이 웅성거렸어요. 젊은이는 아무 말 없이 가짜 아들 앞에 고양이를 내려놓았지요. 가짜 아들은 대번에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야옹, 고양이가 펄쩍 뛰더니 가짜 아들의 목을 물었어요. 그 순간 가짜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마당에 큰 들쥐 한 마리가 목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진짜 아들을 찾은 가족은 큰 잔치를 열고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뭐.